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경제 위기와 계획의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바로 1차 5개년 계획의 실행에 나섭니다. 한마디로 투자가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과대 팽창이었습니다. 1962년 1월에 박정희 정부는 서독 이탈리아와 경제협력 의정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2월에는 지금 대표적 공업도시가 된 울산공업센터에 기공식을 갖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울산공업센터에 정유와 석유화학, 비료, 철강 공장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철강 공장을 제외하고는 우여곡절 끝에 훗날 정유, 석유화학, 비료 모두 울산공업센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1차 5개년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이 공장들이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철강 공장 건설을 담당할 주체로서 한국종합제철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은 부정축제한 기업인들을 모아서 투자하도록 한 것입니다. 5월에는 미국의 벤플리트 민간 경제 사절단이 내한합니다. 벤플리트는 6.25 때 유엔군을 지휘했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친한파가 돼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민간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내한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 측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종합제철 공장과 합성수지 공장의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6월에는 내자 동원책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요인들은 국내 부호 가정이 장롱 속에 숨겨놓은 자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밀리에 화폐개혁을 추진했는데 화폐개혁을 하면 통화를 바꿔야 하니 숨겨놓은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때 거액 예금은 동결시켜서 그 자금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장롱 속에 숨겨놓은 거액의 자금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신들과 협의하지도 않은 채 화폐개혁을 단행한 데 대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예금 동결 조치는 불과 일주일 만에 해제됨으로써 화폐개혁은 10대1 디노미네이션, 즉 액면 축소로 끝났습니다. 7월에는 외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외자 원리금의 장기 분할 상환제 및 민간 차관에 대한 정부 지불 보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공공차관 도입이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민간 차관이라도 도입하자고 외자 원리금을 장기 분할해서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민간 차관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한다는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의욕적인 조치들은 오히려 경제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 때문에 계획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발경제학상으로는 자본투자 모형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즉, 내외자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경제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구상대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외자가 순조롭게 동원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제조업 설비는 외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자의 차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자와 더불어 내자도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외자를 상환할 외화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외자를 도입해서 국내 공업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공업은 수출용 공업이 아니고 수입 대체 공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자를 상환할 외화를 벌어들일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 수출할 만한 천연자원 또는 농산물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조건은 당시 한국 경제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내자를 동원하겠다고 시행한 통화개혁은 실패했고 외자는 아예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원조는 감소하는데 한국의 신용도가 워낙 낮으니 차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자, 외자의 동원은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외자를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채가 크게 누적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자가 도입되었더라면 한국은 수출할 만한 1차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도입한 외자를 상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5개년 계획에 담긴 자본 투자 모형은 한국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 이 자본 투자 모형의 구상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1963년에 외환 고갈 위기가 왔고 또 인플레가 왔습니다. 투자 확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1962년에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13.9%로 역대 최고였고 또 소비지출 비율도 84.3%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보통 투자를 많이 하면 소비를 적게 해야 되는데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과대 팽창이었습니다. 이 과대 팽창 이야기는 지출 국민소득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Y =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입니다. 그리고 X-M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입니다.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또는 정부 지출로 쓰이든지 아니면 순수출이 되든지 이렇게 지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2년의 소비지출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투자지출도 역대 최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늘어났고 정부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을 상쇄해야 합니다. X-M의 마이너스 값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M, 수입이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품으로 늘어난 소비 지출과 늘어난 투자 지출을 메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수입 초과액이 3억 6,700만 달러로 그때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는 급감했고 통화가 증발되고 물가는 1962년에 10.6%, 1963년에는 22.1%나 상승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는데 1961년에 2억 500만 달러였던 것이 1962년에 1억 6,700만 달러, 1963년에는 1억 3천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외환보유고는 이 수치보다도 훨씬 더 감소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1962년과 1963년에 연간 3,500만 달러씩 감소해서 감소 정도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외화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외화 자산에서 외화 부채를 뺀 외화 순자산은 1961년에 1억 4천만 달러에서 1963년에 2,500만 달러로 격감했습니다. 즉 1962년, 1963년의 경제 팽창은 1963년 외화 순자산의 격감, 외화 고갈 위기를 낳았습니다. 어려운 외환 사정은 1964년에도 이어졌고 1965년에도 약간 나아졌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외환 고갈 위기 앞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경제개발 계획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1962년 말부터 박정희 정부는 긴축기조로 전환해서 예산을 감축 편성했습니다. 또 5개년 계획의 축소 수정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억제를 위해서 수출업자에게 수입 권한을 주는 수출입 링크제도 도입했습니다. 1963년에는 미국이 경제 안정화와 시장 자유화 방향으로 강력한 규율을 가합니다. 미국은 1963년도분 원조를 삭감하고 한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축했을 때 추가 원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례로 SA라고 하는 방위 지원 원조를 7,500만 달러로서 전년도보다 1,750만 달러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5월 추가 원조 1,500만 달러를 약속하고도 그를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긴축 약속을 지키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이제 한 푼의 달러라도 절실히 필요한 한국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3년 중에 예산을 다시 삭감했고 1964년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는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1963년 7월에 ECC라고 해서 한국의 경제기획원 장관과 미국의 원조기관 유솜의 처장 간의 경제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창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부터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환율 인상을 추진했고 1964년 1월에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보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보완 계획에선 과도한 투자 프로젝트들을 없애고 성장률 목표치를 7%에서 5%로 낮췄습니다. 또 정치면에서는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와 1963년 11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민정이양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미 협조 체제가 완성됩니다. 아울러 박정희 정부는 건실한 정부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솜, 주한경제협조처 관계자가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솜의 서열 3위인 빈센트 브라운 차장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의 가장 중요한 발전 도구 중 하나는 경제 안정화 협약이었다. 이 협약 덕분에 유솜과 경제기획원은 완전한 파트너가 되어 희소한 자원의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국내 재원 징수와 그 지출 수준 및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 간의 상대적인 안배를 감독했다. 유솜 프로그램국의 경제 파트는 매월 기획원 당국자를 만나서 월간 경제 통계와 외환 배분을 검토하였다. 이 합동회의에서 유솜은 필요한 경제적 규율을 제공하였다.
그때 유섬이 없었더라면 경제기획원은 과도한 정부 보조금과 소비 지출에 대한 내부의 압력에 굴복했을 것이다. 미국의 유섬이 경제 안정화 방향으로 한국 정부를 강하게 통제했고 한국의 경제기획원은 유섬의 지원을 받아서 건실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유섬은 현재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 건물에 있었습니다. 이 미국 대사관 건물은 그 옆 건물과 함께 쌍둥이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옆 건물은 오랫동안 정부 청사로 쓰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었는데 원래는 이 두 건물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로 지은 두 건물 중 하나는 한국 정부가 다른 하나는 미국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진 역시 미국 측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규율을 보여주는데 유섬의 처장인 킬렌이 1962년 2월 27일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면담하는 모습입니다. 이 빨간 원 안의 인물이 킬렌인데 상당히 강해 보이지 않나요? 강성 스타일로 보입니다. 뭔가 면담 분위기는 좀 싸하고 냉랭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1962년에는 아직 한미 간에 원활한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킬렌은 1964년 7월에 베트남 유섬 처장이 되어 떠났습니다. 이 사진은 그 직전 킬렌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이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킬렌 역시 아주 삐딱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맞담배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 대사라도 한국 대통령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섬 처장이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하게 박정희 정부를 규율했던 것입니다.